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가정의 가계부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고자 합니다. 매일 장을 봐오는 가사도우미가 청구하는 식재료 비용. 여러분은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만약 도우미가 매일 4, 0원, 5영원 정도를 더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해고해 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척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 김영호 씨가 바로 이런 기이한 도우미를 만났습니다. 그 도우미는 5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일 솜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고 겉보기에도 더없이 성실하고 순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매일 장을 볼 때마다 교묘하게 돈을 부풀렸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김영호 씨가 서재 서랍에 넣어둔 현금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작 폐지박스 몇 개를 주어 몇백 원을 벌겠다고 허리를 굽히는 여자가 왜 매일 5, 0원씩 꼬박꼬박 훔쳐갔을까요? 눈앞에 놓인 큰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의 탐욕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김영호 씨가 침묵을 깨고 은밀히 뒷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가 마주한 진실은 예순이 넘은 남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인간의 탐욕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인의 절망 섞인 비명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매일 사라진 5영원의 반찬값이 불러온 선의와 거짓말, 그리고 구원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62살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다 정년 퇴직한 후 제 삶은 평온하다 못해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아내 혜경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집안을 감싸던 따스한 온기도 그녀와 함께 사라져 버렸죠. 방 3개, 거실 하나인 이 아파트에는 이제 벽을 가득 채운 책들과 추억만이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딸 지은이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혼자 지내는 아빠가 늘 걱정되었는지 전부터 도우미 아주머니를 모시자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저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보름 전 이명자 씨가 제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8살로 아는 이웃의 소개를 통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올라온 싱글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참 성실하고 손이 야무지다는 말에 첫인상부터 칠알은 믿음이 갔습니다. 마른 체구에 햇볕에 오래 그을린 듯한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약간 바랜 듯한 면,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눈매는 항상 묘하게 처져 있어 어딘가 모를 조심스러움과 우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솜씨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키우다 다 죽어가던 군자란 화분들이 그녀의 손길이 닿자 일주일 만에 윤기 흐르는 새잎을 틔워냈으니까요. 마루바닥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질반질했고 엉망진창이었던 제 서재마저 작가의 가나다 순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아 마치 작은 도서관을 방불케 했습니다. 더욱 고마운 건 그녀의 세심함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아내 혜경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표고버섯 닭곰탕을 종종 끓여주었는데 그 구수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저는 옛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소파에서 책을 보다 잠이 들면 깨어났을 때 어느새 제 몸 위에 얇은 담요가 덮여 있곤 했죠. 저는 그녀가 꽤 마음에 들었고 딸 지은이도 이제 안심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달의 생활비를 정산해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이명자 씨는 매일 오후가 되면 마트 영수증과 잔돈을 가져와 제게 정산을 보고합니다. 저는 군말 없이 받아 적었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말이 되어 장부의 총액을 확인하던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달 식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0만 원 가까이 초과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즘 물가가 워낙 무섭게 올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시장을 봐오며 살아온 남자로서
기본적인 식재료 시세 정도는 꿰뚫고 있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이마트몰과 쿠팡 앱을 열어 이명자 씨가 샀다는 돼지갈비, 청경채, 달걀의 가격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돼지갈비 600지 시세가 약 15영원인데 그녀는 17영원이라고 보고했고 청경채 한 봉지에 이 500원인 것을 500원이라고 적었으며 달걀 한 판에 7영원인 것을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합쳐보니 그녀가 매일 보고하는 장보기 비용은 아주 정교하게 시세보다 정확히 4영원에서 5영원 정도가 비쌌습니다. 이 발견은 저를 깊은 혼란과 불쾌감에 빠뜨렸습니다. 하루에 5영원,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생계형 절도라고 하기엔 그 액수가 묘하게 컸고 보통 몇백 원 단위로 맞추는 좀도둑질과는 달리 대담했습니다. 마치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탐욕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순박하고 풍파에 시달린 듯한 얼굴은 도무지 탐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산책하러 간다는 핑계로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멀찍이서 보니 이명자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가게 앞을 서성이며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단돈 500원을 깎기 위해 시장 입구에서 끝까지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것들은 전부 당일 떨이 상품이나 특가 세일 품목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인파 속을 헤쳐나가는 그녀의 마른 등을 보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억척스럽게 절약하는 여자가 어떻게 제 앞에서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매일 5영원을 더 청구할 수 있단 말인가.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 물가는 좀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값이 또 올랐다던데. 그녀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돼지갈비가 한 근에 17영원이나 하네요. 좀 비싸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그녀가 고기를 산 정육점을 지나칠 때 가격표를 똑똑히 봤습니다. 15영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은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녀를 몰래 관찰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개인 생활은 절약을 넘어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밖에서 밥을 사 먹는 법이 없었고 점심은 늘 제가 먹다 남은 반찬을 먹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물에 밥을 말아 대충 때웠습니다. 그녀가 신은 운동화는 밑창 바깥쪽이 다 닳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베란다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가 버리려고 내놓은 택배 박스들을 꼼꼼하게 펴서 노끈으로 묶더군요. 주말에 그녀가 퇴근할 때 보니 그 폐지 뭉치를 깡마른 등에 짊어지고 아파트 단지 내 고물상 할아버지에게 가져가 동전 몇 덩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전을 아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더군요. 폐지 몇 장, 주워 몇백 원 버는 일에는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왜 매일 죄책감도 없이 5영원씩을 훔쳐가는 걸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제 서재 책상 서랍에 든 지갑이었습니다. 거기엔 비상금으로 둔 현금 수십만 원과 잔돈들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몇 번 세어보았지만 단 10원도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금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번거롭게 매일 장보는 돈을 조작하는 걸까요? 이 대담한 탐욕과 극도의 절약, 이 두 가지가 마치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명자 씨의 등 뒤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그녀를 다그치지도 딸 지은이에게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모순된 행동 아래에는 5영원짜리 지폐 몇 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연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엿볼 수 있는 작은 틈이 보일 때까지요. 그렇게 저는 의문 가득한 속을 감추고 이명자 씨와 한 지붕 아래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가 적어오는 가짜 장부를 묵인했고 그녀 역시 태연하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관객이 둘뿐인 무언극을 하는 배우들 같았습니다. 이 기묘한 균형은 딸 지은이가 본가에 들른 날 깨졌습니다. 지은이는 판교의 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소위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눈치가 빠른 아이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공기가 다르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아빠. 이명자 씨가 부엌에서 일하는 틈을 타 지은이가 저를 베란다로 끌고 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죠. 이 아주머니 일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왠지 좀 이상해요. 뭔가 근심이 가득해 보인달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에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딸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관찰한 사실들, 매일 사라지는 오영원과 폐지를 줍는 행동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은이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첫 반응은 여느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경계심이었죠. 아빠, 하루 5 영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한 달이면 15만 원이나 되는데 이 아주머니 상습범 아닐까요? 전에도 다른 집에서 이러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봤어. 콩나물값 500원 아끼려고 시장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야. 게다가 서랍 속 현금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더 이상해. 지은이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앞에 현금을 마다할 리가 없죠. 만약 탐욕 때문이 아니라면 왜 굳이 매일 5영원씩을 챙길까요? 이 돈, 분명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딸의 분석은 제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은이는 이명자 씨에게 슬쩍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이 여사님, 아빠한테 들으니 전라남도 해남에서 오셨다면서요? 혼자 여기 분당까지 와서 일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습관이 돼서요. 이명자 씨는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자녀분은 있으세요? 몇 살이나 됐어요? 지은이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핵심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던 이명자 씨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녀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러고는 도저히 더는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듯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따님, 저 부엌에 국이 다 됐나 좀 보고 올게요. 마치 도망치듯 식탁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 저와 지은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자식 이야기를 물었을 때 엄마의 반응이 저럴 수는 없습니다. 저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감추려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가 그녀 가슴속 가장 깊고 아픈 상처임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이는 돌아가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빠, 이 아주머니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아빠가 마음 약한 건 알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집안 귀중품, 특히 엄마 폐물 같은 거 잘 챙겨두세요. 알았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하시면 직접 미행하거나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아빠 친구분 중에 경찰 출신 최 반장님 계시잖아요. 흥신소 하시는 분, 그분께 부탁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 반장은 저와 수십 년 지기 친구로 강직하고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한 친구입니다. 늙은 제가 어설프게 탐정 놀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찻집에서 최 반장을 만났습니다. 이명자 씨의 인적사항과 매일 비는 5영원, 그리고 그녀의 모순된 행동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최 반장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듣고 보니 수상하긴 하다. 단순 절도범 냄새는 안 나는데 너 이거 조사해서 꼬투리 잡으려는 거냐? 아니면 저는 찻잔 속에 떠있는 잎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친구야, 도둑 잡으려는 게 아니네. 난 그저 저렇게 고단해 보이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짊어지고 사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 5영원, 나한테는 없어도 그만인 돈이지만 그녀에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알고 싶네. 최 반장의 일 처리는 빨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꽤 무거웠습니다. 영호야, 다 알아봤는데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와라. 우리는 다시 그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최 반장은 누런 서류 봉투에서 복사한 문서 몇 장과 사진을 꺼내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잔혹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명자 씨의 아들 이름은 민우, 올해 25살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우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떨어진 철근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모든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진단서에는 중증 외상성, 뇌손상, 심각한 인지, 장애 및 2차성 뇌전증, 간질, 동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반장의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민우의 지능은 서너 살 아이 수준으로 퇴행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당시 고용주였던 인력업체는 영세한 곳이라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해버렸고 그들이 받은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명자 씨의 남편은 2년을 버티다 결국 날마다 조여오는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차가운 새벽 병원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가정과 빚더미를 오롯이 아내에게 남긴 채 말이죠. 그녀는 고향 해남에 있던 작은 밭과 시골집을 몽땅 팔아 아들을 데리고 전국 병원을 떠돌았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유로 경기도 가평 산속에 있는 뇌손상 재활 전문 요양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습니다. 시설과 치료 프로그램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지만 비용 또한 살인적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영호야, 여기 봐라. 간병비, 물리치료비, 약값, 특수유동식 다 합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만 250만 원이 넘어. 250만 원.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 짜이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명자 씨에게 주는 월급이 200만 원 남짓입니다. 업계 평균보다는 후하게 주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매달 250만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왜 매일 5영원씩 장부 조작을 해야만 했는지, 제 월급 200만 원에 하루 5영원씩 한 달 15만 원, 거기에 폐지를 줍고 안 먹고 안 입어 아낀 돈을 전부 합쳐야 겨우 아들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 자신의 삶은 영에 수렴할 정도로 압축되어 있었던 거죠. 그녀가 왜 자식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 삶의 가장 무거운 사랑이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가장 아픈 치부였을 테니까요. 지금 너희 집 근처 고시원에 살더라.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야. 최 반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버는 돈을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몽땅 병원으로 보내는 모양이다. 저는 서류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아내 혜경이 투병할 때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자존심 다 버리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돈과 절망에 쫓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이명자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호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최 반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반장,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게. 그 요양병원 주소랑 면회 시간 좀 알아봐줘. 주말. 저는 딸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차를 몰고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댔죠. 요양병원은 아주 외진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았지만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면회실이 보이는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 멀찍이 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명자 씨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늘 입던 그 낡은 면 티셔츠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은 덩치 큰 청년에게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민우겠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눈, 입가에는 미처 삼키지 못한 침이 흘러내리고 팔은 간간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의 얼굴에는 짜증 한 번 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달래듯 웅얼거리고 턱바지에 묻은 침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성애,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깊은 절망이 뒤섞인 눈빛.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야윈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노을이 고속도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 한구석에 먹먹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를 불러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성이 착한 제 딸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빠. 한참 만에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요.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덜컥 큰 돈을 주자니 이명자 씨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받았다고 해도 제 앞에서 더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명자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짐짓 들뜬 목소리로 연기를 했죠. 이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네 회사가 이번에 프로젝트 대박이 나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았답니다. 자기가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오는데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여사님 월급을 좀 올려드리라고 하네요. 저는 봉투에 미리 준비한 현금 20만 원을 더 넣어 건넸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을 220만 원으로 올립니다. 지은이가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명자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따님이 너무 과하십니다. 못 받아요. 아니에요. 이건 성의입니다. 안 받으면 우리 부녀 무시하는 걸로 알 겁니다. 저의 강경한 태도에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겨우 봉투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지은이를 시켜 해외 교포 독지가의 이름으로 가평의 요양병원에 연락해 50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하게 했습니다. 기부금은 전액 이민우 환자의 치료비로 지정했죠. 이 정도면 됐겠지 싶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목돈도 들어갔으니 숨통이 좀 트였을 거라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을 실감하게 되었죠. 제가 월급을 올려줬음에도 이명자 씨의 가계부 조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루 5영원씩 시세보다 비싸게 적혀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고무줄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국그릇을 나르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일이 터졌구나. 저는 다시 요양병원 원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민우 환자 보호자의 고용주라고 밝히고 상황을 물었죠. 원무과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어머님이 지금 한계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민우의 뇌전증 발작이 최근 심해져서 뇌압을 낮추는 션트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건강보험이 되지만 수술 후유증을 막기 위해 비급여인 고가 약물을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기 비용만 최소 200만 원은 더 필요합니다. 지난번 익명기부금 500만 원은 밀린 입원비 6개월치를 정산하는데 다 들어갔거든요. 전화를 끊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제가 보낸 500만 원은 그저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였을 뿐 현재의 위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어설픈 익명기부가 오히려 그녀에게 헛된 희망만 주어 감당 못할 치료를 지속하게 만든 건 아닌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이명자 씨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우는 듯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 제발 3일만 더 주세요. 딱 3일만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발 우리 아들 약은 끊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비굴하고 처절한 목소리.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 교사인 저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명자 씨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한 눈은 웅덩이처럼 깊게 패어 있었고 온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잔이 탁자에 닿으며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 여사님. 최대한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다짜고짜 추궁하는 대신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곳을 건드렸습니다. 가족 이야기, 자제분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명자 씨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쥐어짜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여전히 그 창백한 거짓말을 반복하려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족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며칠 전 요양병원에 갔을 때 멀리서 찍어둔 그녀와 아들의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엄마와 햇살을 받는 아들. 평화로워 보이지만 슬픔이 배어있는 그 장면. 사진을 본 순간 이명자 씨는 감전된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방어기제, 거짓말, 억지 강함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흐흑. 그녀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젯밤에 억눌린 울음이 아니라 5년간 쌓아둔 고통이 댐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그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반찬값을 떼먹은 것, 제가 올려준 월급과 지은이가 준 용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병원으로 보낸 것, 쫓겨날까 봐 거짓말을 했다는 것,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다 용서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돈을 훔친 것 말고도 집안 물건을 팔았습니다. 네? 뭘 팔았다고요? 사진이요. 그녀는 울먹이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제 서재의 책들과 앨범 위치가 조금씩 달라졌던 이유.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집안 곳곳, 서재의 풍경, 심지어 저와 죽은 아내의 사진까지 찍어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자라고 했어요. 실제 가정집 분위기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진 한 번에 5만 원씩 3번 보내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우 수술 예약금을 걸었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고작 15만 원 때문에 제 가장 사적인 공간, 아내와의 추억, 우리 가족의 신상 정보가 담긴 사진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넘겼다니. 동정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배신감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었습니다. 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이 행동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집 주소며 얼굴이며 다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잖소. 이명자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잘못했습니다. 만 반복했습니다. 제 안의 선의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내 안전을 팔아먹은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일어나세요. 더는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짐 싸서 나가주세요. 이번 달 월급은 다 쳐서 드릴 테니.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알게 된 사실, 사진을 팔아먹은 일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내보내겠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도 저처럼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아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아주머니가 한 짓 분명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고요. 아빠가 화내는 거 당연해요. 딸은 일단 제 감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요. 엄마가 오직 자식 살리겠다고 그 15만 원이 없어서 자기 자존심이고 양심이고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들키면 쫓겨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랬다는 건 그 순간에는 그 돈이 아들 수술비가 자기 목숨보다 급했다는 거예요. 저는 베란다 난간을 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늘 가르치셨잖아요. 역지사지, 이디스즈. 만약 내가 저렇게 아픈데 아빠가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아빠는 안 그럴 자신 있어요? 나 살리겠다고 남한테 욕먹을 짓 안 할 자신 있냐고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죽어가는데 내가 빈털털이라면 저는 아마 도둑질이라도 했을 겁니다.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았겠죠.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더 깊고 무거운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부모였습니다. 아빠, 해고하는 건 아빠 권리예요. 하지만 지금 내보내면 저 아주머니랑 그 아들, 진짜 끝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의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라요.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명자 씨는 여전히 죄인처럼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서재로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여사님, 고개 드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수술비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녀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병원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 500만 원 익명 기부도 저랑 지은이가 한 겁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속고 있는 줄 알았던 지난 몇 달간 사실은 제가 모든 걸 알고 도와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판 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안 돼요. 그 업자 연락처 다 넘기세요. 제가 변호사 써서 처리할 겁니다. 다시는 유출 안 되게 막을 거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한 뒤 어조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대신 이 통장에 든 돈 쓰세요. 저랑 제 아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중 일부입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민우 수술하고 당분간 치료받기엔 충분할 겁니다. 선생님, 이명자 씨가 오열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못 받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저한테 먼저 말하세요. 우리는 고용주와 직원이지만 그 전에 자식 위에 목숨 거는 부모들이잖아요. 같이 해결합시다. 그녀는 통장을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 사이에 있던 불신과 거짓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부모라는 이름의 끈끈한 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명자 씨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꿀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죠. 물론 가계부 조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너무 알뜰하게 장을 봐서 제가 좀 넉넉히 쓰라고 잔소리를 할 정도였죠. 반찬은 더 맛있어졌고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와 이명자 씨는 주말마다 교대로 가평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지은이도 틈나는 대로 동행해서 민우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 휠체어에 앉은 민우와 병원 정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보던 민우가 제 쪽을 보더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놀라 귀를 갖다 댔습니다. 민우는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5년 만에 터진 말문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민우는 다시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명자 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지은이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명자 씨는 연신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기적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몇 달 전 매일 5영원씩 더 적혀있던 그 페이지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5영원의 무게를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아들을 살리려 했던 한 어머니의 피눈물이었고 도덕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했던 영혼의 무게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과연 용서와 관용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지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구원받은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내를 보내며 느꼈던 무력감과 상처가 이들 모자를 도우며 치유되었으니까요. 가계부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절과 관용이야말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 김영호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일 돈을 훔치고 사생활까지 팔아넘긴 도우미의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해고하는 게 맞았을까요? 어떤 선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명자 씨의 행동은 분명 범죄였지만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